예전보다 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인권법 학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동집담회 이주민 제도소의 구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연세대 법전원의 김종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성이 집담회로 되어 있는 것처럼 기본 발제를 하고 5분의 토론자가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형식을 골관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플로우에 계신 참여자분들께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시간 정도 진행하는 것을 계획으로 삼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본 발제를 해주실 공익인권재단 소속의 황필규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집중 토론을 해주실 지정 토론자분들을 프로그램에 있는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유 박사님, 다음으로 한양대법전원의 정광현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경희대 국제대학의 백범석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강릉 원주대 김지혜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화 인권연구소의 이한숙 소장님이십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만은 발제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30분으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좀 준비가 많이 부실했습니다. 명패도 없고 제가 산수를 잘못해서 의자도 잘못해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또 오늘 자리가 이제 좀 고민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주민 기본권 주체성 이런 식으로 화두를 던지는 자리인데 과연 이제 이런 식의 주제 아젠다 세팅이 과연 맞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면서 또 우리 시간이 흐르면서는 더 좀 저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독일에서의 논의도 사실은 이런 방식의 논의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기본권을 가지고 한계가 어딘가 이런 논의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어떤 기본권 주체성이라고 했을 때는 좀 논의가 뭔가 이렇게 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유연성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만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랑 지난주에 두 가지 사례가 이제 하나는 이제 논의 속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그 난민으로 인정된 장애 아동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고요. 그랬을 때 난민으로 인정됐다라고 했을 때는 난민법이 적용되고 난민협약이 적용되고, 난민법에서는 명확하게 그 사회보장기본법상의 그 상호주의가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상호주의도 적용이 안 되는데, 장애인복지법을 보니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그 이제 재외동포라든지 영주권자 그리고 이제 결혼이민자에 딱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법률의 규정을 봤을 때는 장애인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난민법과 난민협약상으로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걸 헌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라는 문제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 난민 인정된 장애 아동한테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거를 물론 이제 단체분들이 뭔가 이렇게 쓰시고 하겠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든지 왜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걸 누군가는 설명을 해줘야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 하고,
아니면 법개정 없이도 뭔가 헌법적으로 충분히 그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받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은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학자분들이나 실무가분들이나 단체분들이 서로 어떻게 협력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자리에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먼저 어제 오늘 나왔던 기사와 관련된 겁니다. 고용허가제 관련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뭐 소위 불법 체류자가 많다는 이유로 한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한 그 이제 이주노동자 도입이 중단됐다가 이제 재개를 하면서 새롭게 MOU를 체결하고 뭐 부속합의서로 불법 체류 방지, 뭐 근절을 위한 로드맵인가를 합의를 보면서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불법 체류자였던 사람의 부모, 형제, 배우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이제 그 신청을 위한 전제인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그래서 일단은 딱 드는 생각은 연자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헌법 13조에 있는 연자제 정확히 위반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 연자제 조항도 국민은 이로 아마 주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연자제는 내국인이 적용되어야 하는 건지. 근데 연자제는 이건 뭐 어떤 저희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기본권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차별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랬을 때는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막상 사회적 기본권, 외국인도 사회적 기본권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제 주장하는 논지 중에, 그러니까 이제 뭐 학자분들 중에 예를 들어 정광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일정한 거주를 요건으로 해서 사회경제적 공동체의 일원임을 전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러면 헌법이 전혀 적용 안 돼야 하는 건가? 나는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인 고민과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과 이런 고민들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논의도 물론 좀 뭐 이론적인 논의나 약간 추상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구체적인 개인, 어떤 구체적인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굉장히 뜬금없이 갑자기 국제법이 나오죠. 그래서 뭐 그겁니다. 근데 결국 6조, 헌법 6조에 보면 이제 뭐 소위 국제법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고, 외국인의 지위는 뭐 소위 국제법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저희가 오늘 이주민의 지위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국제법에 의해서 이주민 지위가 보장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근데 그동안에는 굉장히 뭐 당연하게도 헌법 재판소도 그렇고 헌법 학자분들도 그렇고 국제법에 대해서 뭐 적어도 국제법 학자분들은 고민을 당연히 안 하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이제 국제법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공부를 안 하신 상태에서 사실은 예전에 어떤 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조금 반복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좀 단순한 문제의식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좀 이것도 역시 굉장히 좀 주관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토론에서나 다른 분들이 좀 오히려 좀 더 정확하고 건설적인 이런 논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딱 모순이 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국제법에서는 국가는 조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국내법에서는 조약이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두 개가 배치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두 개는 무슨 관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론입니다만 제가 이제 좀 옛날 글들을 짜집기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배경이 되는 논의를 생략하고 막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은 막 중복되기도 하고 좀 많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기초로 해서 이후에는 좀 더 좀 정리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약의 이중적인 지위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나는 조약이 국내법이라고 해서 법률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어떤 국제법이 헌법에서 차지하는 위치, 전문에서 어떤 국제법 존중주의라든지 6조 1항에서 국제법이
이 국내법과 효력을 가진다는 것도 역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외국인 지위를 관련된 그 국제법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 그 국내법과 효력을 가지면서 입법사고 행정의 근거가 되고 국내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보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겼을 때는 특히 공무원이 어겼을 경우에는 국가배상, 직무유기, 뭐 성실위반, 의무위반 등 민형사상 책임이나 징계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는 당연한 전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제주지방법원 판례 같은 경우 뭐 이런 판례가 흔치 않은데요. 구체적으로 그 자유권 위약이나 이런 걸 어떤 근거로 해서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뭐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마치 우리가 헌법이 뭐 뭐죠, 이제 신체 자유라든지 재판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규정에서 법률에 의해서 보장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법률이 그 내용을, 헌법상의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해놓은 것들이 있다라는 면에서 기본권 구체화를 시키는 그런 의미의 어떤 국제 기준, 법률로서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법률로서 헌법의 제약을 받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헌법의 해석의 기준이라든지 해석의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충분히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국내에서 그동안 국제법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했느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뭐 특히 이제 법원이랑 헌법재판소를 보면 적용이 굉장히 선별적이고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냥 그 조약 문헌 자체, 조항 자체를 인용하는 형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법률가뿐 아니라 일반인이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왜냐하면 뭐 저희가 민법을 얘기했을 때 민법 조항만을 아는 사람이 민법 조항만을 인용하면서 뭘 뭔가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그동안 뭐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판례로서는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 조항을 해석하면서 적용을 하지, 그냥 그 조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조항 하나만을 놓고 이렇게 적용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기존의 어떤 헌재나 법원에서의 국제 조약을 바라보는 입장은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보니까 우리 헌법 조항이랑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정도의 문제의식 이상을 넘어갔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것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또 결국 조약, 말씀드렸듯이 조약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들은 결국 뭐 조약이라고 해서 특히 유엔 인권 조약 같은 경우 조약 기구들이 뭐 이제 어떤 일반적인 유권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 국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나오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그 조항들의 해석들이 어떻게 보면 그 조항을 해석하는 데 참고해야 할 꼭 어떤 상식적인 차원뿐 아니라 어떤 조약을 해석해야 할 법적인 어떤 기준이나 해석의 어떤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장황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국제법은 어떤 법률로서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는 건 맞지만 헌법의 해석의 적어도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근데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약의 어떤 조약 자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기존의 권고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접근해야 한다는 게 취지입니다. 이주민의 헌법상의 지위 관련해서는 뭐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아주 정형화된 이제 해석들이 있었죠. 이제 물론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외국인은 뭐 이런 주장이 있기도 했고, 헌재에서도 이분이 지금 계속 계신지 모르겠는데 헌재에서도 외국인은 헌법 문헌상 절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헌법 재판관도 계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주체가 될 수 있는데 뭐 그게 어떤 취지에서건 적어도
가장 이제 흔하게 얘기되는 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은 뭐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이지만 적어도 뭐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라든지 이런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건 국민의 권리다라는 식의 논리가 헌법 학계뿐 아니라 뭐 헌법재판소의 뭐 거의 통설적인 견해이고 주류적인 견해였는데 한 10년, 20년 전부터 다른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유권이 그럼 외국인 주체가 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냥 판단하기는 이렇게 두 가지 어떤 논거 혹은 주장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어떤 일정한 거주의 요건을 토대로 해서 사회경제적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떤 그런 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도 보장이 되는 게 맞다라는 주장과 이게 아니고 이제 도대체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이라는 게 뭐냐? 결국 인간다운 생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권리, 그건 당연히 그건 또 역시 인간에 있어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이거나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당연히 외국인도 그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뭐 다수의 이제 헌법 교과서를 보게 되면 이 이분법 외국인은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는데요. 뭐 면역적으로 살펴봐도 보면 헌법 제정 당시에 뭐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할 거냐 인민으로 할 거냐, 국민으로 해놓고 외국인의 해석상 뭐 일부를 인정할 거냐, 인민으로 해놓고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것을 해석상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거냐 등등의 의견이 분분하다가 적어도 물론 이제 그 밑에 깔린 논의들은 있었겠지만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한참 논의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 인민 그 빨갱이 용어라고 북한에서만 쓰는 용어야 한마디 한 다음에 갑자기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전혀 이게 그러면 외국인의 기본권이 어디까지고 이런 것들이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헌법 문헌만이 정리된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아마 좀 설명을 보완해 주실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독일에서의 구이론에 기초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일부 초창기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했고 그거를 거의 이제 그 당시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무의판적으로 그냥 수용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이런 이분법적인 논의가 어떤 헌법재판소라든지 헌법학계의 통설로 자리 잡은 나라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잘못된 어떤 초창기의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국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외국인 평등주의이고 다만 참정권과 관련된 문제, 출입국과 관련된 문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제약이나 차별이 인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뭐 또 박스로 처리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주는 판결인데요. 그 난민 신청자도 그 생활보조가 되는데 기초생활 뭐 보장같이 되는데 독일인보다 적게 받았다. 그래서 이제 차별이다라고 해서 소송이 됐던 사건이고 여기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차별 맞다. 아주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게 어떻게 독일이나 외국이랑 다를 수가 있느냐. 이건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봤을 때 당연히 차별이다라고 해서 동등한 어떤 그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인데요. 결국 인간의 존엄성 조항에 의해서 그 사회적 극부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면 판례이고 그랬을 때 뭐 도저히 이게 이제 그러면 한국식 이분법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뭐 이런 판결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독일에는 소위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되는 것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소위 자유권적 기본권이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아무튼 어떤 거는 국민을 주체로 하고 있고 어떤 건 인간을 뭐 주체로 하고 있는데 적어도 아무튼 사회적 기본권이 외국인은 배제된다라는 이런 어떤 확립된 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도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기본권, 근로의 권리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도 그렇고 직업의 자유를 얘기하면서도 그렇고 이게 이분법이 현실을 반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본권 쪼개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근로의 권리는 원래 사회권적 기본권인데 근로의 권리에도 근로의 자리에 대한 권리와 근로의 조건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근로 조건에 대한 권리는 또 자유권적인 측면이 있어서 외국인한테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업의 자유는 원래 뭐 독일도 직업의 자유는 뭐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본권 주체로 해서 국민한테 적용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어떤 직장 선택의 자유 같은 경우는 뭐 먼저 이렇게 인간의 정성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도 제한적이지만 인용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본권 자체가 가지는 그 자체의 의미를 먼저 판단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게 이제 어떤 출입국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 제약이 있을 수 있는지 제약이 있다면 그 한계는 뭔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적어도 국적불명의 어떤 출처불명의 이분법을 21세기에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좀 비극적인 게 아닌가 했을 때 이 틀 자체는 뭐 몇십 년 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못 깨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틀 자체를 깨지 않으면 계속 저는 뭐 현재도 그렇고 말이 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 어떤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사람들 권리를 보장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국제인권법상의 차별금지 원칙 수용은 뭐 예, 온갖 조항을 다 봐도 뭐 인종차별 철폐협약이나 사회권 규약이나 뭔가 예외적인 규정들이 있지만 그것을 보더라도 그 예외적인 규정을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기본권을 배제하는 부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차별금지의 어떤 평등의 원칙의 문제는 뭐 어떤 단지 그냥 국제법적인 반습법 뭐 이런 논의도 있고 뭐 미주인권재판소에서는 아예 강행규범이다 뭐 이런 논의가 있을 정도로 뭐 어떤 국제적인 논의는 되고 있다라는 상호 보증과 관련해서 상호주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뭐 제가 이제 연수원 다닐 때도 그랬는데 교수님께 외국인주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헌법에 상호주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냐? 헌법에 상호주의라는 말은 없는데요.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상호주의라고 규정되어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실 수밖에 없었던 게 적어도 이제 제 교수님,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도 거의 그랬던 것 같은 모든 교과서가 헌법 6조 2항, 뭐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에서 보장된다는 이 조항을 이것은 상호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첫 문장은 그 조항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이건 상호주의를 규정한 것이다라고 아예 못 박는 식으로 교과서들이 대부분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건 상호주의다라고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역시 연역적으로 봐도 이게 꼭 상호주의 뭐 이런 얘기가 없고 뭐 그 당시 이제 너네 기록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좀 세계 보는 눈이 있는데 이런 조항 하나 안 들어가면 좀 쪽팔리지 않냐 이런 얘기가 표현을 달리해서 여러 번 하는 와중에 이제 이 6조 2항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이게 이제 최근에도 보면 상호주의가 원칙이다. 이제 아까 그 현재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견해에 의하면 상호주의는 헌법상 원칙이다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6조 2항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지위는 그러니까 국제법에서 보장된다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기본권을 어떻게 보면 구체화하는 법률보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해서 그 기본권이 구체화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상호주의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미국에서도 뭐 당연히 뭐 상호주의가 적용이 안 되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호주의가 적용이 안 되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유일하게 국가배상법상에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인데 일본에서도 굉장히 입증 책임이 서로 다르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청구한 사람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람이 상호보증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가 상호보증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쵸 입증을 해야 하는 그래서 입증 책임도 서로 다르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완화돼서 해석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무국적자다 그러면 당연히 상호보증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뭐 국가배상도 마찬가지고 또 범죄 피해자 구조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상호주의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결국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참정권을 제외하고는 결국은 이제 출입국의 문제거든요. 근데 출입국이라는 것이 어떤 주권의 영역이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당연히 어떤 입국이라든지 출국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해서 내국인과는 다르게 취급할 수 있고 처우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국제적인 합의가 있고 국제인권조약을 보더라도 그런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국내로 들어왔을 때는 동일한 어떤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만 이제 그 출입국상의 어떤 제약에 의해서, 예를 들면 비자 같은 경우 어떤 특정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종을 벗어나는 어떤 직종에 취업을 못한다, 이런 어떤 그런 제약은 가능하지만 적어도 강제 퇴거 절차라든지 어떤 절차적인 보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근로자로서의 어떤 권리의 문제라든지,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면서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기존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접근 방식은 그러지 않았다. 예를 들면 사업장 이동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 같은 경우에 내국인 어떤 취업 우선의 원칙이 강조된다고 하지만 이미 법률에서 충분히 어떤 내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을 물색한 다음에 안 된 경우에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미 법률에 있기 때문에, 사업장 이동을 통해서 이동 제한을 통해서 어떤 내국인 고용 우선 원칙을 관철시키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법률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이동에 가지는 어떤 기본권 침해적인 문제, 결국 어떤 사용자한테 예속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주목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한 통제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인종차별,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주의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는 물론 이게 딱 일관되게 어떤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헌법을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기타 이제 입법사고 행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헌법을 해석하는 어떤 방식, 헌법을 해석하는 관점 자체가 결국은 어떤 입법사고 행정에서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로 역시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 혹은 그 이상 더 문제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 관련해서도 또 이제 이쪽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기보다는 미등록자 배제하고 재량 조항만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극소수의 어떤 미등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다문화 지원법도 다문화 가족이 아니라 한국인 국적이 있는 사람 포함된 가족만을 다문화로 한다든지, 굉장히 그럴 수도 있지. 원래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제한을 해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적용되는 건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인종주의나 다문화주의,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떤 국가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어떤 관점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어떤 차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절차법이나 이런 것들이 출입국이나 난민에서 배제되는 것도 사실은 비슷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정책적으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수녀 혼혈이라는 표현을 쓰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한민국 외에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표현 하나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국민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외국인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도 어떤 반다문화주의, 어떤 외국인 혐오주의를 국민의 인식으로 규정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이런 과정의 어떤 문제점도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의 태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난민 판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요. 굉장히 왜곡된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상권과 관련된 판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결국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뭐냐, 그리고 노동상권이 근로자의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 라는 부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출입국적인 통제가 있고 당연히 취업이 제한되고 체류가 제한되는데 장래의 어떤 근로권 보장이 웬 말이냐 혹은 장래의 어떤 근로조건의 보장이 웬 말이냐 라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노동상권은 물론 제약될 수 있죠. 단속이 되면 어떻게 보면 노동자 더 이상 노동자로서 일을 할 수 없고 노동상권을 더 이상 뭐 권리를 가질 수 어떤 실현하거나 어떤 향유할 수 없지만 적어도 노동자로서 사용자의 관계에서 노동자로서 존재할 때는 노동상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약자로서 사회적인 강자인 사용자의 관계에서 어떤 힘의 균형을 이루고 그게 이제 뭐 예전에 뭐 ILO의 배경도 그렇지만 어떤 사회적인 평화, 어떤 전쟁을 막고 이런 취지까지를 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본권인데 그런 가치에서 출발하지 않는 방식. 그래서 출입국이 사실은 다른 모든 어떤 기본권을 잡아먹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개개인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난민 사건 제가 박스로 처리해놓은 것으로 드러나지만 이제 판사는 이제 헌법상으로도 그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객관적인 양심이라고 하지 양심에서 판단한다고 하는데 어떤 판사는 뭐 적어도 난민의 의의가 뭔지 그리고 어떤 난민이 어떤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한다라면 어떤 판사는 이거 아무래도 난민제도 악용한 나쁜 놈인 것 같아 라는 판단하에 데모를 해도 너 난민 좀 받으려고 데모하잖아 뭐 이런 판단이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두 가지 판례를 뭐 대비시켜 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 내적으로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충분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두에 좀 장황하게 시작하셔서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하실까 걱정했는데 딱 30분 만에 맞춰주셨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토론 진행 과정에 좀 보완을 하도록 하고 지정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는 프로그램 순서대로 했는데 이것을 어기면 사회자가 뭘 건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그 휴식 시간 전에 있는 부분들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유 박사님 마이크를 네, 안녕하세요. 최유박입니다. 저는 사실 누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보다는 뭔가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저 말고도 더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불러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토론문도 사실 굉장히 부실하게 메모 차원에서만 작성해서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계기는 2009년도에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외국인의 기본권조차서 사회권에 관해서 썼는데요. 그 당시는 학생이었습니다. 합의도 받지 않았고요. 어떤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좀 용감하게 썼습니다. 단순무식하게 이 정도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감이 저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2년이나 3년, 4년에 한 번씩 저를 부릅니다. 불러봐서 얘기 들어봤더니 별거 없네. 그랬다가 그걸 또 잊어버리고 또 저를 만나. 아직까지 그렇게 별 특별한 논리 없이 단순무식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그런 거지. 그냥 그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한 제가 배운 거다 잊어버리고요. 아까 정관석 교수님 거주 정주 기간을 갖고 이제 권리 주자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을 한다면 이주민이라는 게 사실 지금 결혼 이주자, 노동자 생각하면 대표적인 이주민은 자생적인 이주민이 있습니다. 화교입니다. 제가 화교는 아니고요. 이주 노동자긴 한데 그 화교 집단이라는 건 차별. 이 사람은 사실 거의 한국 사람인데 왜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느냐. 이건 좀 부당한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그래서 어떤 특히나 이 삶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사회권이라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어떤 국가와 그 공동체의 신변하고 관계를 정하는 헌법이라면 반드시 그건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단순한 생각에서 그것이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교수님들이 이제 외국 다문화 이론이라는 많이 들어와서
좀 이론을 발전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연락할 때마다 이게 저한테 이제 숙제가 된 거죠. 연락 안 하시는 모르지만 혹시 연락을 하게 되면 좀 그럴싸하게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저는 세종시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원래 서울 양재동에 연구원이 있다가 국가의 강제에 의해 가지고 세종시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주 노동자고요. 굉장히 삶이 힘듭니다. 서울과 세종시와 저도 거주 대전에 하고 있거든요. 세 군데 지역적인 거점이 있어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대전 사람들이 세종 사람들이 잘 모를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사회 공동체의 한 사람이고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황병호산 발전을 보면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사실 물론 나오게 되는데 제가 특별한 이견이나 보충할 건 사실 없습니다. 다만 그 어떤 합리적인 건 아니고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두서없이 좀 써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못 같아가지고 최대한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한 번 먼저 보시면요. 첫 번째 이제 그냥 그 순서대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헌법, 아직 그런 헌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헌법 자체가 어떤 이주민이나 이주 난민에서 쓰고 있는 헌법이 어떤 헌법이 있는지 적어도 우리 헌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근데 어쨌든 없고 오직 외국인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외국인의 국제법과 조약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지가 보존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 조문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는. 요거 대박하면은 국제인권법, 국제법이기 때문에 다 지키면 좋은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제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난민은 사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주민에 대해서는 왜 권리를 줘야 되느냐? 이주민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사실은 노동자,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 사회에 남지 않도록 방어를 하고 있는 법체를 갖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가 특정한 기간에만 노동을 하고 또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한국에 남지 않도록. 결국에 한국에 남아있는 이주민은 그냥 결혼 이민자. 우리 사회 어떤 재생산을 위해서 받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이건 개인에 대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어떤 한국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한 또 이 남자에 대한 어떤 결혼 이주민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지원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목적을 삼는 게 아니라 대상으로서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어쨌든 저희가 200만 정도 되는데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해마다 늘고는 있는데 그래서 뭐 언젠가는 이게 5% 10%까지 가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국 사회가 이제 그 마이너스 경제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불어날 수 있겠는데 오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또 감소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유럽이나 다른 이민 국가에 비하면 한국은 이주민에 대한 압박은 사실 덜 세게 받냐. 그리고 남미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국가는 아니라는. 그래서 어떤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다문화 정책, 과장을 많이 하지만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다문화 사회를 급격하게 접어드느냐. 그거는 아직 잘 모르고. 근데 언젠가는 이제 이 다문화 사회가 온다면은 여러 가지 헌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은 많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가 앞으로 중요성 거기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국제법과 군대법인데 사실 법원에서도 최근에 전향적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군대법에 뭔가 조항이 있거나 헌법을 좀 확대해서 생각하거나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국제인권법과 같은 조약을 우리가 군대법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반드시 수용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민주주의 원칙상 자기 결정 항상 이 국제법과 군대법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면 좋은데 국제법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왠지 좀 찝찝한. 여전히 국가주권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있다는. 그러니까 국가주권을 넘어서가지고 국제법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닌데 비준이나 여러 가지 조사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닌데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돼? 좋은 거 같은데 왜 해야 되는 의식.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회공동체가 있거나 아니면 지역 인권 협약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EU 공동체의 어떤 실험은 사실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단계가 오가면 자연스럽게 법원도 상위법, 상위 공동체, 그래서 뭐 지역 협약, 인권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인권 재판소 같은 걸 만들어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우리 법원이 그 전까지 전향적으로 이제 그 법을 정해서 만들 수 있겠느냐 이론의 영역은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있는데
이유는 사실 미국에 대한 어떤 대응적 차원도 있는데, 그럼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그 인권 협약이나 아니면 인권 재판소 같은 거 만들어줄 때 중국을 가상의적으로 삼고 뭐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같은 국가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우리 전쟁을 경험한 국가들이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 이런 논의도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민 헌법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인데요. 이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공동체로 차성 사람들이니까 이 노동자 같은 이제 우리가 사실 노동력이 풀려서 불러들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결혼 노동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른 거 우리 필요해 가지고. 근데 불러놓고 노동을 제한하겠다는 게 부른 자의 책임은 없느냐, 부른 사람들의 책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에서 논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부른 거에 대해서 우리도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사회권은 사회 기초이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되는데, 항상 사회권이 되치는 문제는 국가 재정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사실 자유권도 국가 재정이 필요하죠. 고문 금지시키려면은 경찰관들 고문하지 말라고 교육시켜야죠. 그건 재정이 안 들어갑니다. 장관장이 빵을 훔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장관장을 감시할 수 있는 경찰관 한 명과 장관장의 빵을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자유권에도 경찰이라는 재정이 들어간다는 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문제를 갖고 사회권은 이제 권리 잡고 방식의 문제가 있지만, 재정 문제를 갖고 이제 안 된다, 사회권 국가적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전대적인 말은 아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현대 복지국가에서 재정이 안 들어가는 국가 여기 어디가 있고 자유권 모든 것 재정 얘기는 하지 말고, 다만 이제 사회권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배분할 거냐는 이 배분의 문제에서 이제 왜 이주민한테 뭐 해줘야 돼? 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이주민을 배제시킬 것이냐, 왜 배제시켜야 돼요? 그냥 이주민이라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이 우리가, 근데 우리 국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국가냐. 어느 국가나 제품성하면 얘기를 하지만 어떤 뭐 GNP 얼마에 따라가지고 국가 수준이 얼마나 굉장히 저도 좋아하지 않는 표현인데, 사실 그게 반영할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3만분 이상의 국가에서는 제로 속스 게임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를 좀 관대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주민이나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더 관대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2만 8천 정도 국가인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정도의 국가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것은 오히려 재정적인 책임을 너무 결여한 거 아니냐. 독일 판결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입법 평가할 때 재정적인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너무 과도한 재정이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재정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느냐 할 때, 만약에 사회권이나 자유권 특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다면 그걸 국가가 얼마만큼 진지하게 고민을 했느냐, 그걸 사실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재정적 한계가 있어서 안 해주는 거냐, 아니면 재정적 한계가 얼마인데 이걸 하게 되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데 그거 못하겠느냐, 이 입증을 국가가 해야 됩니다. 법을 만들 때 아직까지 그런 돈이 없는데, 법을 만들 때 어떤 법을 만들면서 거쳐가야 되는 공론화 과정에서의 어떤 요건들을 만들게 되면은, 만약에 그렇게 제대로 심사를 안 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국가가 잘못된 법을 만든 거지. 그런 과정이 아직 없는데, 그런 인권평가라는 걸 통해서 연구해보는 게 있는데 아직 없지만, 사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종차별주의, 이건 사실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데, 헌법도 약간의 잘못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민하고 북민하고 구별할 때 두 가지 충성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은 항상 본국에 대한 충성심, 언제가 본국 돌아갈지 몰라. 그리고 우리 이주 국가에 대한 충성심, 두 개가 있다고 추정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원래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을 또 좋아할 거야 라고 어떤 이주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성심을 추정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 추정인 거죠. 이게 뭐 북방의 외화 같은 데서 이런 충성심이 부분을 중요하지 못했지만, 사실 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 외국을 차별하는 어떤 기초.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식민지를 경험했던 였기 때문에 약간 사회시민적 트라우마, 사회시민적인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외국인에 대한 그런 문화가 있는 건 아닌지. 더구나 우리 헌법은
유럽 헌법에서 국민의 민족주의 전속성을 많이 헌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시민들이 극복한 헌법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 결집력을 만들게 되는 계기도 부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건 전반적인 문제. 항상 우리 위주로 생각하지 한류가 중요하다. 어떤 작가가 훌륭한 썼는데 외국에 상을 받아야지만 또 주목받게 되죠. 그리고 항상 우리 문화는 한국에 대해서 뭐 아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외국에 가야 되고 근데 항상 물어봐야 돼. 우리 위주의 어떤 문화 같은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도전적인 은연 중에 이런 문화를 갖게 되는 배경에 헌법이 한국과 어떤 한국을 하고 있지 않을까 20% 정도 그런 의심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의장 현장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다문화주의 정책 형평성 그때 말씀하셨는데 너무 우리 위주의 이야기를 나오지만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다문화주의는 진짜 다문화주의가 아니고 동화주의죠. 한국 주류 세력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한국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한국을 가르쳐야 되고 한국 문화 가르쳐야 되고 한국 노래 가르쳐야 되고 근데 정말 다문화주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해 주는 건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식의 다문화주의 우리 다문화주의 교육은 소수자들이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다수 국민들이 이 사람들 어떻게 인식을 할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다수 중중 세력에 대한 교육도 다문화주의 어떤 데 대해서 어떤 신경 써든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라는 게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사회권도 보장하고 하지만 국가나 정책이라는 게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다문화주의 정책이 의존하기보다는 황변호사님처럼 권리 보장, 개개인에 대한 권리 보장을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건 개별적인 권리겠지만 좀 세게 나가서 아예 기본권에 인정해 주자라고 하면 좀 세게 얘기를 하면 좀 몇 배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권리 보장적인 시각으로 이 주제에 대한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소박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주민 개념이나 국제법국내법의 이원화, 다음에 인종차별이나 인종주의와 관련된 문제, 다문화 정책과 관련돼서 발제를 조금 보완하는 그런 기조의 토론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다음은 정광현 한양대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PT 자리에 토론자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분야의 어떤 문제의식이 깊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제가 많이 아는 것도 없어서 참 영광의 결부된 어떤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토론자분이나 발제자께서 이 분야에 또 조예가 있으신데 저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굉장히 이 발제문도 일천한 고민으로 이렇게 급조된 감이 있습니다. 마침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좀 한 15분 정도 지연된 그것을 핑계 삼아서 발제문을 최대한 빠르게 저의 문제의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제의식은 단순화시키면 딱 하나입니다. 이 기본권 주체성에서 이 기본권의 개념을 좀 외국인의 경우는 좀 변형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근데 기본권을 다시 한번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얘기에 앞서서 이 주제 자체가 토론 주제 자체가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인데요. 사실 이주민이라는 단어는 헌법상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난민도 나오지 않죠. 외국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주민, 난민, 외국인 좀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외국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외국인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것이냐? 우리 그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제 토론문에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 헌법재판 실무제요 27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외국인에 관해서 우리 헌법의 기본권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문헌에 충실할 경우에는 외국인은 기본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있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런 견해에서는 분들은 없고 통설을 인한 판례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인간으로서의 권리 부분은 기본권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전합니다. 그런데 헌법적 근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기본권 규정이 지금 국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데 기본권 규정이 어디 있는지 헌법에서 아무리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2장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민의 권리라고 되어 있지 기본권이라는 말은 안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기본법에는 기본권들 해가지고 그 장이 독립되어 있고 그 기본권들 장에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기본권과 그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이렇게 주어를 달리해가면서 어느 정도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권이라는 그 장에 있는 권리들은 이건 기본권이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 헌법에는 기본권이라는 장이 없습니다. 그냥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제2장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 제10조부터 37조 이전 36조까지 37조 1항까지 이렇게 보면 기본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10조부터 37조까지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본권이라고 다시 말씀드린 국민의 권리가 규정이 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8조 1항 헌법소원 제도를 규정하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이라는 말은 분명히 실정법상의 용어는 맞습니다. 우리 법률에서 체크하고 있는 개념이긴 한데 정작 그러면 그 기본권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기본권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전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유사하게 헌법 10조에서 이 부분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그 가치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 이 기본적 인권이 기본권인지 그것도 역시 나타나 있지 않고 우리 헌법에 보면 또 형사피해자 진술권 같은 기본권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냥 그쪽에는 어떤 좀 약간 낮은 단계의 그런 권리도 이 기본권으로 지금 국민의 권리로 오직 헌법상 보장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기본권인지 기본적인 권리가 좀 어려운데 이게 기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인식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해진 게 없고 약간 좀 아직은 논란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적어도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먼저 써야지 그 기본권에 대해서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할 수 있는데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헌법재판소법에는 등장하지만 헌법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서 기본권을 정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권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 이거를 기본권으로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전제 하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헌법 제2장에 그러니까 제10조부터 제37조 그 사이에 있는 국민의 권리 그게 그 사이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 이외의 헌법 조항에서도 기본권을 도출을 합니다. 가령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 제10조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제8조 이거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8조 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라고 시작합니다. 정당, 복수정당은 보장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이 8조 1은 그 기본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속해 있는 그 조문은 아니지만은 이로부터 정당 설립의 자유가 기본권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헌법 제130조 제2항 130조 제2항에 보면은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로부터 국민투표권, 이라는 기본권을 도출합니다. 전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장에 들어있지 않은데 헌법 조항에서 화면에 뭔가 피치자에 해당하는 그런 개인에 대해서 주관적 공권을 인정하고 있을 적에 그 주관적 공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거죠. 뭐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 기본권 규정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규정 안 하고 있다,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 2장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2장에 있는 권리와 의무, 그 권리만 기본권이라는 인식 하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인식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지금 2장 위에서 기본권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 6조 1항 2항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처음에 재헌헌법 당시에 들어온 취지를 보면은 기본권에 관련된 조항들을 만들면서 그 아까도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주어를 국민으로 썼습니다. 인민이란 말은 좀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으로 쓰다 보니까 그러면 외국인은 보호하지 않을 것이냐, 외국인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거냐, 그래서는 안 되지 해서 만든 게 그 당시에는 이제 7조 2항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헌법에는 현행헌법의 6조 2항으로 자리를 옮겨서 거의 유사한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조 2항, 당시 재헌헌법 당시 7조 2항은 이 2장에서 배제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인권적인 보호를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 내용은 국제국가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지위를 보장하는, 그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죠. 외국인의 지위하고 뭐 권리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는 이건 지위고 뒤에 있는 건 권리고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면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은 31조 2항을 보면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으로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하고 있고 또 재판을 받을 권리에도 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권리라는 말이 다 들어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약과 국제법 이것은 헌법적인 헌법 어떤 법제적 체계 속에서의 어떤 지위를 따지자면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거는 국내 법률 기껏해야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라는 입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조약에 있는 내용의 효력, 그것이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거하고 그 조약에 있는 내용을 헌법상의 어떤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지위, 이건 약간 개념적으로 다르거든요. 제가 약간 조금 매끄럽지 않게 예를 몇 가지 들었긴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재판을 받을 권리도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했는데 재판을 받을 권리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률적인 흐름을 가진다는 거하고 그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위를 가진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 겹치면서 오버랩되면서도 또 한편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법률 보장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지위를 보장받는 것 자체가 기본권이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6조 1항에서는 헌법에 의한 책임의 공권의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이 흐름은 당연히 헌법 하위적인 어떤 흐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어쨌든 그러한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 해서 이거는 헌법 자체가 부여하는 외국인의 그 지위고 이 지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죠. 기본권도 어떻게 보면 국민이 어떠한 생활 분야별로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 역시도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고 하나의 권리로서 단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기본권 주체성을 가지느냐? 6조 2항을 이 자체를 기본권 조항으로 인식한다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하고 외국인하고 기본권은 어떻게 다르냐?
국민은 제2장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기본권에서 출발을 하죠. 물론 그것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도 이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죠. 국민은. 외국인은 직접적으로 2장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2장 자체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니까. 하지만은 적어도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가 뭔지를 봐야지 외국인이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지, 어떠한 것을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우리 대헌헌법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체결한 국제법과 조약에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조약과 어떤 인권, 국제인권 규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90년 7월 10일부터 적용되고 있고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90년 7월 10일부터 적용되어 있고, 난민에 관련된 협약도 제 관점을 좀 나오지만은 93년 3월 3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말하는 조항은 10조부터 37조까지 다 해봤자 한 27, 8개의 조항밖에 안 되는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보면 제2조, 여기 상당히 많은 그 권리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권리에 해당하는 것과 뭐 그 외 제도적인 보장 방침에 대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런 국제규약에 나와 열거된 권리들을 모두 합쳐보면은 우리 10조부터 28조, 37조에 있는 그 28개 조항보다 어쩌면 더 많고 더 풍부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외국인이 누릴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헌법상 보장받을 어떤 지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외국인의 기본 권리다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국민보다 더 그 사이에 더 많은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역으로 국민이 이제 이러한 국제 규약으로부터 역으로 기본권을 혜택을 같이 누려야 되는 상황이 도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10조나 37조 1항은 굉장히 개방적인 기본권 조항입니다. 10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한다,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7조 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이 장에 열거되지 않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를 경신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습니다. 연료가 안 돼도 뭔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고 하는데 그 원천을 어디로 할 것이냐, 오히려 국제 규약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지위도 같이 번갈아서 보장이 되는 쪽으로 오히려 발전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정 교수님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의 특색이라고 할까요? 특성에 천착을 하셔가지고 외국인 혹은 이주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헌법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해석론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필요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토론의 논제들을 많이 제기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